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최근에 다시금 변동성을 상방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네. 시장 지금 13년 4개월 정도 만에 최고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기록했고 오늘도 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네. 어제는 NH투자증권에서 하우스뷰를 1,350원에서 상단을 1,380원까지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1,320원대가 그동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최근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다가 네. 이게 뚫렸으니까 솔직히 상단을 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환율 예측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볼 수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도 1,350원에서 70원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상으로 올라간 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달러 강세도 있겠고, 상대적인 통화에 약세 문제도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한국 경제, 펀더멘털 여기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달러 자체의 강세 요인.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좋거나 혹은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상대통화 약세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나 엔화 상대통화 약세 이런 거에서 기인한 달러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인데 저는 지금 원화의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70원, 80원, 90원, 1,400원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 약간 지양해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솔직히 유로화 쪽이 가장 문제인데 유로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참 유럽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에너지 쪽에서 완전히 매여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 열었다 잠궜다 하면서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처한 위기이고 유로화는 저희가 계속 약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글로벌 달러화 자체 강세 이거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좀 경계감들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화 강세 자체가 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로 달러의 지금 패러티가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럼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베이스는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저도 이제 여기서 더 추가로 급등할 여지는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1,200원대 중반, 1,200원 초반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지금 유럽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요인이 저는 작용한다 이렇게 유럽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가장 큰 문제다. 네, 맞습니다. 환율 고공행진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원래 유럽 증시는 저희가 잘 안 봤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나 동조화도 적고 특히나 한국이랑 유럽도 주가가 따로 움직였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좀 저희가 그러니까 막 독일의 라인강 수입까지 체크하고 있고 막 러시아가 가스 언제 잠그네 여나 이것도 다 체크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유럽 경제 혹은 증시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제 환율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다들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이슈를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잭슨홀 미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또 금요일 밤이면 어느 정도 기조가 확인이 될 텐데 일단은 어제에 비해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50bp 인상 가능성이랑 비등비등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이 58.5%로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잭슨홀 미팅 끝날 때까지도 아니죠. 9월 FOMC까지도 수시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월 FOMC 의사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시장이나 대중이 연준의 물가 의지에 대해서 의심이나 혹은 의구심을 품을 경우에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8월 10일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내려오면서
안도하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였잖아요. 연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그 과도하게 환호하지 말라,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름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냥 좀 저희 사회생활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조직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잘 돌아가는 조직 중 하나는 특성 중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그 잘해줄 땐 계속 잘해주고 풀어주다가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뭐 잘못을 하거나 주의가 필요할 때는 얘가 사표 쓰지 않을 정도로만 딱 갈구거나 혼내면은 조직이 잘 돌아가거든요. 연준도 지금 시장이 너무 환호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은 야단 같은 거를 치면서 너네 긴장해 이런 시그널들을 7월 FOMC 의사록 이후에 보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야 8월 말 잭슨홀 미팅 때 이거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좀 경계감들이 현재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월, 화 이때까지 가격적인 측면에 반영이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감안했을 때 정작 8월 말 잭슨홀 미팅 끝나면은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서 좀 안정을 찾고 증시도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경계감이 깊을 수 있겠다. 다만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선 반영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단기 안도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외국인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할 것인가, 혹은 그래도 뭐 원화 지금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보자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외국인의 뭐 매매 동향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저도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게 얘네 왜 그러지? 그동안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저도 그냥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외국인들 한국 주식 그동안 비워놓을 만큼 엄청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 코스피 지분율 기준으로 봐도 저희 거의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또 한국 증시 저희가 밸류에이션 싸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PBR 1배 레벨 이하인데 여기에 더해서 그 원화 기준 코스피 지수 말고 2,450 이런 거 말고 달러화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코스피 레벨이 2020년도 6월 정도 수준으로 대략 뭐 2,000에서 2,100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외국인들은 아니겠지만 이게 액티브 성격이든 패시브든 자산 배분 성격이든 이중 외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 증시 그냥 싸니까 채우는 이러한 플레이를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잡혀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 지금 저는 오버슈팅이 돼 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들을 종합해서 보고 또 밸류에이션, 지분율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보면은 카드는 이제 여기서 순매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 가운데 나오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다시 뭐 연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예상치 못한 정말 또 다른 악재가 생기면은 뭐 그 연저점 테스트 할 텐데 가령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만 해협에서 드디어 올게 왔다 한판 붙자 이러면 이제 연저점 테스트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내내 끌고 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혹은 경기 침체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 민감도가 다시 높아진 것뿐이어서 저는 베어마켓 랠리 2,500선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는데 굳이 지금 막 그 하방에 세게 베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갈 때 어떤 종목들을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진다는 점을 가정을 한다면은 또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할지 최근에 또 2,500선까지 올라오는데 또 기여한 종목군들이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같은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일까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그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차화정이나 저희가 특정 주식이나 용어에서 이제 또 유행이 한 번 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 유행에서 살아남은 섹터는 몇 개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경계하는 게 그 시장이 핫할 때는 그런 유행화에 편승한 종목들 잘 가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다들 조금 조심하자라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위험 관리 이번 주 정도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5개 섹터 테마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 볼 만한 거는 저는 방산 쪽이랑 방산, 원전 쪽 예. 이쪽들은 방산 원전. 구조적으로 뭐 성장 나온다는 것은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대만 해협 혹은 중국, 남중국해 이쪽에서의 그 방산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국방 투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수혜 계속 받을 수가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쪽에서도 원전 쪽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또 우리도 원전 쪽에서 8월 지난주였죠. 그 정부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거기에 한번 아이디어를 착안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기 오늘 물론 원전주들은 오르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담는 거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니까 예전 같으면은 네네. 우리가 원화 약세 보이니까 수출주를 보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텐데 네. 뭐 수출주로 대표되는 IT 반도체, 네네. 뭐 자동차가 요즘에는 약간 뭐 업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뭐 네네.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 지금 자동차주 다시 한번 그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보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예. 7월 말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한국 주식의 전형적인 특성 세론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쉬어가고 네. 있었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쉬었었는데 그 쉬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서 파는 수요들도 많았고 플러스 그 실적 측면에서 1분기, 2분기 환율 효과 좋았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환율 효과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3분기 평균 환율 계산해 보면은 1,310원대였고 2분기 때 평균 환율이 1,250원에서 60원대였으니까 한 번 더 환율 효과에 대한 그 수혜를 저는 볼 수 있다.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쉬었다 가면서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총체적인 전략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주시다면요. 예, 그냥 뭐 저희랑 연준이랑 다 눈치 보기 싸움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9월 달에도 이벤트들이 많은데 특히나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연준의 양적 긴축 2배 효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양적 긴축 기간에 비해서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랑 그다음에 단기물 그 국채들의 호가 스프레드도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9월 초 되면은 시장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9월 이제 뭐 저희 늘 있는 CPI 이벤트랑 9월 FMC 월말까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그 시장이 지수가 갇힌다면은 섹터로 테마로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 테마나 혹은 이제 자동차와 같은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려운 시기 하나의 조금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도움 말씀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